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2016 수능 대비 한국사 3등급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희 정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4.19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면 내각이 수립된 지 1년도 안 됐던 그 1961년이에요. 이때 이제 5월 16일에 그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5.16 군사정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서 이제 헌법이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 이제 한일 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한일 협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뭐 이제 일단 미국이 요구를 했어요. 미국의 요구는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요구도 있었고, 한편으로 이제 박정희 정부의 과제는 뭐냐면 경제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그 피폐해진 경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경제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명분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세웠던 게 경제 개발을 확실히 해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의 과제는 경제 개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어느 정도 종잣돈,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금마저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 개발의 자금이 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요 한일협정 말고 또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회담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6.3 시위라고 해가지고 이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나오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일본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발표했더니 이제 반대 시위가 나온 거죠. 왜냐? 일본이니까.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6.3 시위를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한일 회담이 벌어지고 협정이 체결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획득이라고 써놓은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그건데요. 이것도 경제개발 위한 자금이에요. 경제개발을 위해서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든 외화를 획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어디에서 돈을 꾸려고 해도 꾸기도 힘들잖아요. 신용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부랑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파견한 광부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잡아서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한테도 차관을 얻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그래서 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 고속국도 지금은 경부 고속도로라고 부르죠. 요거를 건설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말기쯤 돼서 1977년쯤 가면 수출 100억 달러까지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박정희 정부 초기에 비하면 몇십 배만큼의 그 성장을 이뤄낸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인 업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걸 명분으로 출범했던 이 정부가 결국은 경제 개발에 상당히 성공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을 자꾸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한번 바꿉니다. 이제 대통령 중심제 상해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그러니까는 4년씩 최대 2번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3선으로 개헌을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한번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독재 체제를 좀 더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아예 유신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신 헌법이라는 걸 선포를 하면서 이때 이제 많은 제도를 바꿔요. 대통령 간선제. 이때 이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주체는 통일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 손 들어라 손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거의 찬성 반대에 해당하는, 그 이분들은 뭐 거의 그 거수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대통령 뽑겠다라고 정한 게 대통령 간선제예요. 이승만 정부 때처럼 막 국회의원이 뽑고 이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명시했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좀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뭐 이제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뭐 누구 잡아들인다든지 뭐 영장 같은 거 없이 뭐 이렇게 그냥 긴급 조치에 해당하면 그냥 마구 그냥 뭐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바로바로 잡아들일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국회 해산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만드는 이런 체제였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신 반대 시위는 끊임없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3.1 운동과는 다르죠. 유신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참, 그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그 국민들을 탄압을 하는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유신 체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죠. 결국은 붕괴가 되는데,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YH 무역은 그 서울 중랑구에 있던 가발 공장이었어요. 이 회사가 어느 날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주로 여성이었던 노동자들이 야당이었던 시민 당사에 와서 시위를 벌여요.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회사 문 닫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을 취지로 해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공권력이 투입돼서 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해요. 심지어 죽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 당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신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니, 시위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들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외신들은 왜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막 보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입법부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이 당 대표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부산과 마산의 민주 시민들이 또 민주항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졌는데, 이 민주항쟁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 두 분, 김재규와 차지철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재규 같은 경우에는 저 시위 벌이는 시민들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차지철은 탱크로 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뭐 차지철이 했던 말이 뭐 2, 300만쯤은 죽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견이 조율되지가 않고 이제 결국은 김재규가 이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빠방 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게 이 12.6 사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요 유신 체제는 바로 붕괴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신 체제가 끝나니까 국민들은 이제야 드디어 민주주의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반 뒤에 이번에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신 체제가 끝나는 그게 1979년 10월 26일이고, 요 12.12 사태는 같은 해 12월 12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신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그 다음에 1980년 5월 18일에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광주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축소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민주화 운동은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계엄령이 선포가 돼 있던 때예요.
뭐 새로 계엄이 선포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부마 민주항쟁 때 선포된 계엄이 이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던 때였고 그때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시위들은 이제 정부에서 강경 진압할 거니까 이만 해산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산을 한 거고 그거에 끝까지 저항한 게 광주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무슨 광주 지역만 뭐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민주화 운동을 뭐 광주 사태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분들 보면은 참 솔직히 많이 그래요. 이제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화 운동 시위는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해산하라고 하니까 이제 해산을 한 거죠. 자, 이 광주 학생하고 시민들은 이제 신군부 퇴진 요구했고요. 요거 이제 중요한 구호예요. 신군부는 물러가라. 요거 이제 중요한 구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을 철폐해라. 라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요. 막 가가지고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 측에서도 군대를 조직하게 돼요. 시민군을 조직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전남도청 거기 청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버티지만 결국은 이제 막 특수부대 투입돼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당시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아예 막혀 있었기도 했죠. 이건 이제 뭐 영화 뭐 여러 영화 있잖아요. 뭐 택시 운전사도 있고 뭐 화려한 휴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당시에는 고립된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는 일단 이후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돼요. 이제 요 뒤에 일어나는 많은 민주화 운동에 이제 기반이 되는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거는 요 다음 일이에요. 자, 이 대통령 선거 인단에 의해서 간선제 그리고 이때는 이제 헌법에 바뀌면서 7년 단임제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단임이 이때는 좀 중요했죠. 두 번 다시 한 번 하고 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이 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주요 정책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강압 정치랑 유화 정치랑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강압 정치는 일단 삼천교육대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통제 이제 뭐 언론들이 보도해야 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이제 뭐 검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도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꽤 많았어요. 뭐 대학생들의 시위도 많았고 그런 운동들을 탄압을 했어요. 탄압을 하면서 여기서 잡은 학생들을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혹독한 군사훈련 막 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기강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건데 이제 여기 민주화 운동 하던 학생들 잡아다가 삼천교육대 보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 정책도 했어요. 통행 금지죠. 요거를 이제 해제를 해요. 그 전까지 뭐 12시 되면은 이제 통행 금지 하고 막 그랬는데 요거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발 머리죠. 교복 그 다음에 해외여행까지 자율화를 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민들을 계속 이제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뭐 정권에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유화적인 정책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화 정책 중에 보면은 뭐 프로 스포츠,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가 이 시기에 출범을 했어요. 이런 것도 유화 정책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영화 산업 활성화 같은 것도 유화 정책이라고 생각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주요 키워드들만 써놨는데 여기서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가 나오게 되면 이 정부에서 시행한 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쪽은 박정희 정부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든지 그 다음에 경부 고속국도를 완공했다든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라든 뭐 이런 경제적인 업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본문을 읽고 박정희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선지에선 요 세 가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건 외교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뭐 경제개발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선 개헌, 그리고 유신 체제, 이제 여기에 그 3일 민주 구국선언이 저항했던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게 끝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보면 삼성개헌이나 유신체제 같은 독재 관련된 부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경부 고속국도 완공 정도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18 민주화 운동. 이제 지난 시간에 4.19 혁명을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아마 6월 민주항쟁을 배울 거예요. 요 세 운동을 합쳐서 이제 현대사의 3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보통 꼽아요. 그래서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지역 학생들이 시민군도 조직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게 결국은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정도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강압 정치와 유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걸로 강압 정치에서는 삼천 교육대 이게 있고, 유화 정책으로는 통행 금지 해제나 두발 및 교복, 해외 여행 등 이런 것들을 자율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희 정부라는 전두환 정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짧죠. 5.18 민주화운동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이 바로 이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 관련된 정책을 따로 다음 시간에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